29. 각 도당 동계의 대공세. 12월 19일 전남 도당은 백운산 지구에서부터 백아산 지구까지 일시에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지리산에서 빠진 수도사단 병력이 그대로 돌아서서 전남 도당의 핵심 유격 지구들을 공격해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리산에서 군 토벌대의 작전이 진행 중인 동안 전남 도당은 미리 입수한 정보에 따라 각 지구에 공격 대비령을 내렸다. 염상진이 총사의 병력을 이끌고 도당 사령부가 옮겨간 백운산으로 급히 이동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군 토벌대는 순천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광양, 구리에 곡성을 잇고 왼쪽으로는 벌교, 장흥, 화순을 잇는 공격선을 구축했다. 그 동그라미 안에 전남 도당에 살아있는 유격지구는 다 포함되었다. 백운산 지구, 백아산 지구, 조계산 지구, 유치지구가 그것이었다. 그렇게 외곽선을 구축한 토벌대의 공격 방법은 지리산에서나 마찬가지였다. 박격 포탄부터 숨돌릴 겨를 없이 퍼부어댔던 것이다. 그러나 박격포 공격은 지리산에서처럼 그렇게 시류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빨치산들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는데다 그들은 전투 경험이 많은 무장병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포 공격이 끝난 다음에는 토벌대와 빨치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염상진은 군 토벌대가 1차로 화력전을, 2차로 병력전을 전개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모든 대원들을 소조로 나눠 분산시켰다. 최소단이 2명씩으로 나눠지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4명으로, 6명으로 뭉치는 식으로 기동성을 살리고 또 상황이 변하면 일시에 흩어져 2명씩 분산되는 상계전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그건 적의 화력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병력전을 교란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런 기본 전술은 이미 각 지구에도 전달되어 있었다. 빨치산들이 군 토벌대보다 낫다는 것은 지리를 잘 아는 것과 산을 빨리 타는 것뿐이었다. 그 두 가지를 10분 활용해서 곤경에서 벗어나는 길은 산계전뿐이었던 것이다. 염상진은 산의 중턱 높은 위치에서 산계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군인들은 모모아리만큼 여기저기 능선만을 골라 타고 올라오다가 상계전에 걸려들고 있었다. 어디선가 쏘아대는 총소리를 쫓아 열댓 명이 대어를 벗어나 아래로 내닫고 다른 쪽에서 총소리가 울리면 또 열댓 명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그럼 총소리는 다른 데서 또 울려대고 예상했던 대로 토벌대의 대열이 혼란에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염상진의 입가에는 차가운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이쪽 바위 뒤에서 빨치산이 불쑥 솟아나며 노랫가락을 뽑아냈다. 인민유격대! 그러면 열댓 명의 군인들은 총을 난사에 대며 그 바위를 향해 비탈을 뛰어올랐다. 도저히 투척거리가 안 되는데도 수류탄이 터지기도 했다. 그러나 총을 쏘아대던 빨치산은 금방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군인들이 어리둥절해 있을 때 저쪽 소나무들 뒤에서 빨치산이 또 불쑥 나타나며 외쳐댔다. 전우야! 잘 적어라! 그러면 군인들은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 우르르 몰려갔다. 그때 군인들의 뒤에서 총알이 날아들었다. 군인 서너 명이 픽픽 쓰러졌고 소나무들 사이에 있던 빨치산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었다. 군인들은 다시 총알이 날아오는 쪽으로 방향을 돌려 반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뒤에서 또 총알이 날아와 군인 한둘을 쓰러뜨렸다. 그때서야 군인들은 두 패로 나누어 양쪽으로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군인들이 각각 바위와 소나무가 있는 데까지 진격했지만 빨치산들은 이미 간 데가 없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군인들이 바위에 소나무에 총을 갈겨대고 있을 때 엉뚱한 곳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울리태선
봉선하여 이 모양이 처량하다. 건너편 비탈 바위 위에서 빨치산들이 부르는 노래였다. 군인 2개 분대가 빨치산 2명에게 그런 식으로 교란당하고 있었다. 겨울 날씨이긴 했지만 지리산의 추위에 비하면 초가을 날씨 정도에 불과했고 눈도 내리지 않아 빨치산들의 기동성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었다. 부사령 동지. 신음과 함께 이 소리를 토해내며 빨치산 하나가 바위 옆에 나동그라졌다. 염상진과 10발짝 남짓 떨어진 거리였다. 그러나 염상진은 아래쪽에다만 정신을 쏟고 있느라고 아무런 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총을 겨누고 있던 2 대원 중에 하나가 고개를 급히 돌렸다. 부사령 동지, 저 한동부가 그 대원이 소스라치며 외친 소리였다. 뭐야? 염상진이 몸을 획 돌렸다. 저거 한동부가. 아니, 저게 누구요? 염상진이 쓰러져 있는 대원 쪽으로 내달았다. 얼굴을 옆으로 돌린 채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연락병 한대진은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한동부, 이게 어쩐 일이요? 한대진을 붙드는 염상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의 눈에 확 다가든 것은 한대진 소년의 허리께에 뚫려있는 피번진 총구멍이었다. 한동부! 염상진은 한대진 소년을 바르게 눕혔다. 배를 움켜잡고 있는 한대진 소년의 2 손은 시뻘건 피로 범벅되어 있었다. 그리고 복부 부분의 옷도 다 피로 젖어 있었다. 뒤에서 총을 맞은 복부 관통이었다. 한동부, 나요. 나 알아보겠어. 염상진이 안타깝게 외치며 한대진 소년의 어깨를 흔들었다. 야, 부사령 동지, 지가 못나게 총을 맞아버렸구만이라. 한대진 소년은 눈을 똑바로 뜨려고 했으며 힘들게 말했다. 출혈이 심해 그의 얼굴은 하얗고 입술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동부, 그녀서 정신 차리시오. 염상진이 우는 것 같은 얼굴을 가까이 디밀었다. 부사령 동지하고 한눈에 해방되는 날을 보고 잡았는데. 한대진 소년은 힘들게 말하고는 통증이 섞이는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한동부, 힘내시오. 염상진은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 부사령 동지, 지는 엄니도 아버지도 없어서 부사령 동지를 두무맹기로 생각했는데요. 한대진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염상진은 그 뜻밖의 말에 가슴이 컹 막혔다. 부사령 동지, 지는 인자 들렸은 게라. 너무 아픈 게라. 싹 죽여주시오. 얼른 싹 죽여주시. 한대진 소년이 한 손으로 염상진의 소매를 붙들며 부르르 떨었다. 아니요, 한동부, 힘내시오. 염상진은 자신의 소매를 붙든 한대진 소년의 손을 잡으며 가슴이 미어지고 있었다. 한대진 소년이 염상진의 손을 맞잡았다. 싹 죽여주시오. 염상진은 자신의 손에 힘이 가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동부, 싹 죽여주시오. 염상진은 손에 가해지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걸 느꼈다. 한동부, 아버지. 염상진은 한대진 소년의 손이 풀려버리는 것을 느꼈다. 한동부! 염상진은 눈을 훅 뜨며 부르짖었다. 한대진 소년은 눈을 번이 뜬 채 숨이 끊어져 있었다. 대진아! 염상진은 한대진 소년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 얼굴을 비벼댔다. 한대진 소년을 품고 있는 그의 넓은 어깨와 등판이 들먹거리고 있었다. 언제 나타난 것인지 비행기가 삐라를 하얗게 뿌려대고 있었다.
먼저 뿌린 것들은 벌써 땅에 내려앉고 있었다. 염상진 옆에도 선호장이 너풀거리며 내려앉았다. 그 중에 한 장이 한대진 소년의 발치기에 떨어졌다. 그 삐라에는 한 식구가 단란하게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그리운 너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라. 투항하면 생명을 보장한다고 씌어 있었다. 사방에서 총소리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염상진은 일어날 줄을 몰랐다. 군 토벌대의 작전이 엿새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빨치산들은 차츰 몰리기 시작했다. 토벌대가 작전을 바꾸어 나갔던 것이다. 처음에 말려들었던 산계 교란전을 파악하게 되면서 수적인 우위를 이용해 포위 작전이나 협공 작전으로 나왔다. 어지간한 산은 빙 둘러싸고 토끼몰이 하듯 밀어올렸으며 어느 경우에는 볼을 막듯이 퇴로를 차단하고 양쪽에서 밀어붙였던 것이다. 그런 몰살작전 앞에서 빨치산들이 믿을 건 기동력뿐이었다. 포위당하기 전에 빨리 벗어나야 하고 협공당하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했다. 그러다 보니 낮에는 줄기차게 피해야 했고 밤을 이용해 기습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습 공격도 그다지 용이하지는 않았다. 경계가 심한 데다 매복 또한 수없이 깔려 있었다. 군인들은 낮에하고는 달리 밤에는 자기네 발로 빨치산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뿐이지 그들 나름대로 방어적 야간 전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이 그렇게 변하게 되니 빨치산들은 어쩔 수 없이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더구나 날이 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상식량도 동인하고 있었다. 군 토벌대의 작전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군인 대부대와 싸우게 되면서 빨치산들은 전혀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 붙고 밤사이에 처음 산으로 다시 파고들고 하다 보니까 토벌대가 거쳐간 풀숲이나 낙엽들 사이에는 노랗게 윤나는 총알들이 심심찮게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빨치산들은 처음에 그 총알들을 선뜻 짚지 못했다. 자기네들 상식으로는 총알을 그렇게 떨어뜨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것들이 총알을 가장한 폭발물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M1 총알이 틀림없었다. 조심조심 총알을 빼내고 탄피에서 화약을 쏟아보았다. 그건 틀림없는 M1 총알이었다. 빨치산들은 환성을 질렀다. 그리도 갖고 싶어 했던 진짜 총알을 땅바닥에서 줍게 될 줄이야. 그들은 무거운 줄도 모르고 눈에 띄는 대로 총알을 주워 담았다. 그 전부터 군인들은 경찰과는 달리 탄피를 쓸어가는 일은 없었지만 생생한 총알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고 있는 데는 그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마 국방군에서는 하루에 소모할 일정량을 매일 지급하고 그것을 다 쏘아대지 못한 군인들이 나머지를 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빨치산들의 추측이었다. 어쨌거나 빨치산들은 오래간만에 배부름을 느끼며 총을 맘 놓고 쏘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적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이율배반적 감정도 갖게 되었다. 빨치산들이 아무리 기동성을 발휘한다고 해도 포위망이나 협공에 전혀 안 걸릴 수는 없었다. 군 토벌대는 빨치산의 기동성을 비웃는 무전기나 야전 전화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장비들로 작전 지휘를 받으며 움직이는 토벌대의 기동력은 더러 돌발 상황을 만들어내고는 했다. 노출이 심한 겨울산이라서 토벌대의 통신 장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아산 지구에서도 인민군 총위가 지휘하던 한개 연대 120여 명이 몰살한 데 이어 한개 중대 32명이 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태식의 부대가 또다시 협공에 걸려들게 되었다. 분명히 퇴로를 확보해가며 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어느 틈엔가 토벌대의 총성이 반대쪽에서도 울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금부턴 중대별로 역으로 뚫고 나가기로 허가소. 나가 왼편짝 등생이를 뚫으면 걔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새에 다른 중대들은 그 양쪽으로 뛰시오. 살 군역이라고 생각해서 골짜기로 들어가지 말고 쉽게 맘먹고 산을 벗어나지 마시오. 골짜기로 파고들면 그것이 바로 호랭이 굴이고 평지로 났으면 그대로 총알밥인 게 산을 옆으로만 핑핑 타야 해요. 이태식의 신속한 지시였다. 이태식의 정면 돌파 작전은 토벌대의 허를 찌르자는 것이었다. 이태식이 중대를 이끌고 돌격전을 펴는 것을 보면서 조은재의 중대는 왼쪽으로 돌파구를 뚫었다. 빨치산들을 골짜기로 몰아넣으려는데 신경을 쓰고 있던 토벌대에게 이태식의 작전은 적중했던 것이다. 조은재의 중대는 비상선으로 이동하다가
느닷없이 앞을 가로막는 토벌대와 부딪히게 되었다. 토벌대는 능선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통신 장비를 이용한 토벌대의 기동성이었다. 그러나 토벌대의 수는 별로 많지 않았다. 한 개 소대 정도의 병력이었다.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형편에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병력의 수도 서로 엇비슷해서 싸워볼 만했던 것이다. 어쩔 게라. 박치기 옆으로 곧째라. 중대장이 조원재에게 다급하게 물었다. 수도 만만한게 그것이 안 좋겠어. 조원재는 문화부 중대장으로서 결정을 내렸다. 빨치산들이 거의 다 그렇듯 그의 의식 속에서도 자기네와 토벌대의 수가 엇비슷하면 자기네의 수가 배로 많다는 빨치산식 계산법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건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이었다. 저까진 거 개부식이야. 수박에 박치기 여기지라. 중대장이 양쪽 손바닥에 튀튀 침을 튀겼다. 중대원들이 일시에 밀어붙이기를 시도했다. 그러나 토벌대는 자동화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대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조원재는 그런 식의 싸움으로는 승부가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토벌대들이 쫙 깔린 상황에서 시간을 소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언제 또 포위나 협공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때 돌발 사고가 벌어졌다. 앞장서 있던 중대장이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진 것이다. 동무들 전진하지 말고 계속 총을 쏘시오. 조원재는 중대장에게로 달려가며 외쳤다. 중대장 동무, 김동무, 정신 차리시오. 정신! 조원재는 다급하게 소리치면서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중대장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고 거친 숨결에 따라 가슴에서는 피가 벌컥벌컥 솟고 있었다. 미안시럽소. 이 말을 남기고 중대장은 목을 떨구어 버렸다. 김동무. 조원재는 비통함을 어금니에 물었다. 허망함이 가슴에서 회오리 바람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총 맞아 죽는 죽음이 허망하지 않은 죽음이 없지만 그의 죽음은 더욱 허망의 바람을 일으켰다. 노동자 출신들이 드문 대원들 속에서 그는 광부 출신이었다. 광부 출신들은 대개 화순 군당에 집결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는 지구에 배치되어 있었다. 나아가 두더지 신세 면하고 요리 해가 쨍쨍하고 바람 시원한 천지를 갈고 댕기면서 산게 인자 사람 맹태로 사는 것 같아요. 나가 뭘 더 바라겠소? 그가 자주 한 말이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는 했던 그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는 이제 그 행동을 죽음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지도원 동지, 저 뒷짝에서도 총소리가 나는구만이라 포위당하는 것 같으니라.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였다. 어째? 조원재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어쩌제라? 중대장 동무가 일당에 불었으니. 전투 지휘관이 없어진 중대와 포위 상황. 그건 급박한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조원재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이런 위기에 타겟책을 세우는 것은 문화부 중대장의 임무였다. 지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다음의 문제였다. 화선당 회의 수집이오. 당원들 싸게 모여오시오. 조원재의 목소리가 뜨거웠다. 곧 4명이 모여들었다. 중대장이 일 당해서 우리 다섯인께 지금부터 화선당 회의를 열고서 다 알고 있댔기 지금 상황이 급하고요. 요 화선을 싸게 뚫고 나가야 하는디 그 의견으로 말해보시오. 조원재는 4명을 둘러보았다. 행편이 다급한디 지도원 동지가 맨 처음 말씀해보시라. 한 당원이 말했다. 그것이 좋겠구만이라. 다른 당원이 동의했다. 알고서 나 생각은 먼저 대원들 중에서 화선 입당 희망자를 뽑아 돌격대로 화선을 뚫게오고 다음으로 우리 당원들이 대원들을 소주로 갈라 지음수로 역으로 벗어나는 것이 어쩌겠소? 조원재의 의견이었다. 좋구만이라. 그리 합시다. 4명이 다 함께 동의했다. 되어서 사격을 정지시키시오. 4당원이 재빠르게 흩어졌다. 조원재는 대원들 앞에 섰다. 지금부터 동무들한테 조선노동당의 이름으로 묻고서 누가 돌격대로 나서서 저 화선을 뚫고서 그 용맹실은 전사는 화선 입당을 시킬 것이오. 토벌대의 총소리를 떠밀어내듯 크게 울리는 조원재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지가 허겠구만요. 여기도 있는디요. 나도 끼주시오. 나요 나. 되었어. 거기서 끊고서 동무들은 2사람씩 한 줄을 짜서 양쪽으로 화선을 공격하시오. 가운데는 남은 대원들이 치고 나갈 것인기. 조원재는 작전 명령을 내렸다.
뒤쪽에서 울리는 총소리가 한결 가깝게 들리고 있었다. 돌격! 조은재의 외침과 함께 중대원들이 조별로 내닫기 시작했다. 한 해가 바뀌었다. 1952년 1월 1일이 되었다. 그러나 산에서는 빨치산들과 토벌대들이 치열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하루의 차이로 새해가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었다. 특히 빨치산들에게는 그랬다. 그들은 평소에도 날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다 입산 이후 최대의 공격을 향해 나날이 궁지에 몰리고 있어서 해가 바뀌는지 어쩐지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군 토벌대는 병력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작전 기간도 길어서 지구마다 빨치산들은 식량이 바닥나 있었다. 날씨는 날마다 추워져가고 토벌대의 공격은 멈출 줄을 모르고 동지들은 자꾸만 죽어가고 식량은 바닥이 나고 이것이 빨치산들이 처한 공통된 현실이었다. 그런데 새해가 된 이틀째부터는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남도 지방에는 큰 눈이 그다지 많이 내리지 않고 눈이 와도 오래 쌓여있지 않고 쉽게 녹는다고 했다. 그건 들녘을 말하는 것이었다. 산에는 들녘보다 많은 눈이 내렸고 쌓인 눈은 잘 녹지 않았다. 눈이 퍼붓고 있었다. 바람도 불고 있었다. 눈발이 짙은 데다가 바람까지 불어 산들은 눈보라에 휩싸이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산에 내리는 눈밭들은 들판에 내리는 눈과는 사뭇 달랐다. 바람을 타고 들판에 내리는 눈발들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만 휘날리면서 바람의 세기만큼 차츰 옆으로 누웠다. 그러나 바람을 타고 산에 내리는 눈발들은 휘돌아 솟고 맴돌아 휘어지는 율동을 짓는가 하면 뒤엉켜 솟구치다가 흩어져 미끄러져 내리는 동작을 그려내기도 했다. 그건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고 골짜기로 휘몰려 내려가고 산마루에서 골짜기를 휩쓸려 내달리고 하는 데에 따라 그러한 모양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었다. 눈을 퍼부어대는 구름이 낮게 끼어 산에는 낮 어스름이 내려앉은 데다가 눈발이 짙어 시야가 막혔고 바람소리로 청각도 둔해졌다. 그런 속에서 울리는 총소리도 여느 때와는 분명 달랐다. 길게 끌리는 것도 같았고 휘어져 늘어지는 것도 같으면서 묘한 슬픔의 소리로 들리기도 했다. 천전바구는 대원 넷을 데리고 눈발을 헤치며 산속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개털 모자며 노비 소못의 어깨 위에는 눈이 수북수북 쌓여 있었다. 그리고 미군의 야전용 검은 전화선을 몇 겹으로 꼬아 고무신이나 집신을 묶은 발들은 눈투성이었다. 이번 작전에서 국방군들은 그 전화선을 능선을 따라 또한 봉우리와 봉우리를 이어서 거미줄 치듯 늘여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빨치산들은 그 전화선이 눈에 띌 때마다 절단해서 통신을 차단시킴과 동시에 절지물들은 몇 가닥으로 꼬아 발감개나 총멜끈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어느 솜씨 좋은 빨치산은 그것을 널찍하게 엮어내 허리끈을 만들기도 했다. 천전바구는 협공에서 벗어나 비상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사흘째를 꼽아 굶은 채 싸우고 있는 형편이라서 모두가 하나같이 지쳐 있었다. 그들은 걸으면서도 눈을 뭉쳐 입에 넣고 있었다. 그들은 산구비를 돌아서고 있었다. 누구야? 손들어! 느닷없이 터져오른 서로 다른 목소리였다. 천전바구와 내 대원은 순식간에 총을 겨누었다. 그러나 방아쇠는 당기지 못하고 있었다. 눈발을 사이에 둔 네 대 발작 앞에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쪽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국방군 대여섯 명이 서 있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맞닥뜨려버린 그들은 서로 같은 순간에 총을 겨눈 채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군인들은 천전바구네보다 한 명이 많은 6이었다. 5명과 6명이 서로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면 11명 모두가 고스란히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천전바구는 왜 자신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른다고 짧게 후회했다. 그러나 그 답이 금방 나왔다. 눈이 오는 데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너무 지친 탓이었다. 천전바구는 상대방들을 노려본 채 생각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런 후회는 다 쓸데없는 것이고 남은 것은 단 하나, 방아쇠를 당길 것이냐 말 것이냐였다. 여기서 방아쇠를 당기고 죽어? 이런 미치는 장수가 어디 있는가? 아니, 1대1로 죽는 거니까 미치는 건 아닌데 이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싸움이 어디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살아나가지? 저쪽을
이쪽만 살아날 수는 없고 서로 못 본 것으로 하기로 해? 그렇지. 저것들도 방어쇠를 못 당기는 건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니까. 천전바구가 빨리 내린 결론이었다. 담배 있으시오? 천전바구의 입에서 나간 말이었다. 있어. 앞에선 국방군의 대꾸였다. 잘 됐어. 서로 쏘지도 못할 총 언제까지 요리 종그고 있을 것이오. 우리 담배나 한 대씩 갈라 피우고 서로 갈 길로 가는 것이 어쩌겠어? 천전바구가 씩 웃으면서 내놓은 제안이었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요. 우리가 사적으로야 서로 원수진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헤어지지 담배까지 피울 건 없잖소. 누구 눈에 띌 수도 있고 말이요. 국방군의 목소리에도 다소 긴장이 풀려 있었다. 아, 담배 이야기야 그냥 헛소리오. 천전바구의 대꾸였다. 아니요. 담배가 없으면 주겠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서로가 마음 놓고 헤어질 수 있게 양쪽에서 한 사람씩 총을 거꾸로 해서 어깨에 엇갈리게 매도록 합시다. 그것은 좋디. 그 짝은 여섯인들아. 알고 있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두 사람이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소. 그리 되면 해결났어. 그럼 하나, 둘, 셋에 맞춰 양쪽에서 한 사람씩 총을 매도록 합시다. 그러자라. 그럼 시작합시다. 자, 하나, 둘, 셋. 국방군 2명과 천전바구가 동시에 거꾸로 잡은 총의 멜빵에 머리를 넣어 어깨에 엇갈리게 했다. 양쪽에서 4사람씩은 총을 겨누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서로 총을 겨눈 사람들이 6으로 줄어들었다. 하나, 둘, 셋. 서로 총을 겨눈 사람들이 4으로 줄어들었다. 하나, 둘, 셋. 서로 총을 겨눈 사람들이 2로 줄어들었다. 하나, 둘, 셋. 서로에게 총을 겨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1사람들은 눈발 속에서 서로 마주보고 서서 웃음 짓는 얼굴들이었다. 담배가 없어? 없으면 주겠소. 국방군이 말했다. 주문 고맙겠어. 천전바구가 대답했다. 너희들도 담배 있으면 다 꺼내라. 국방군 하사관이 부하들에게 말하고는 자, 받으시오. 자기의 담배를 내밀며 천전바구 앞으로 서너 걸음 옮겼다. 고맙소. 잘 피우겠어. 하사관 쪽으로 서너 걸음 옮겨간 천전바구가 담배를 받았다. 2사람이 하는 대로 다른 국방군들과 빨치산들도 담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모두 짤막짤막한 인사를 나누었다. 나 건방이 한 봉다리 있는디 묵을라요? 전라도 말씨의 어느 국방군의 말이었다. 하모니라 있으면 주시오. 반세를 하는 어느 빨치산의 대답이었다. 잘들 가시오. 국방군 하사관이 말했다. 몸들 성으시오. 천전바구가 말했다. 서로 엇갈린 그들은 눈발 자욱하게 휘날리는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갔다. 아따 매인데 참말로 죽겠네. 이틀이나 꼬박 굶어본 게 배꼽이 등짝에 착 달라붙고 백지장 한 장 들 기운도 없는디 언제 거정 더 굶길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배삼성이가 몸을 비스듬히 부린 채 짜증스럽게 말했다. 배동무는 어째 은재고 말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요. 백지장 한 장 들 기운이 없는 사람이 말만 잘하고 앉았어. 김종현이 찌르고 들었다. 웜에 영판 똑똑해 뿌이. 말이야 입으로 하는 것이고 백지장이야 손으로 든다는 것이야 시살 먹은 아그들도 아는 일일 것인디. 말상대가 생겼다 싶은 배삼성이가 지체 없이 공박을 해댔다. 과거급제 열분하게 똑똑하시. 이틀 굶은 거 같고 백지장 한 장 못 들 몸뚱이로 빨치상 얻었다고 나선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 몸뚱이는 무슨 똑별난 삼시랑이 맹글어서 입기운 손기운이 따로따로 써질까? 안직 사나은 더 굶을 기운이 남았다는 소리로구먼. 김종현이 오금을 받고 들었다. 말을 해도 그리 징하게 하들 마시오. 이틀 꿈을 것도 한정을 먹었는 네 사나이를 두고 때니 그래 갖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 배삼성이는 벌컥 화를 냈다. 원 배소리 다 듣겠소. 사나을 더 굶어봤자 다 쓴디 열을 아니라 15세를 굶어도 안 죽소. 김종현이 대질렀다. 아니 김동무가 언제 그리 오래 굶어봤어? 배삼성이도 만만하게 말을 놓지 않았다. 배동무는 빨치산이 처음에 될 적에 무엇이라고 배웠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을 각오하라고 안 그럽디요? 배동무는 그 적에 그러겠다고 아니었어. 인자 그 각오를 실천할 때가 온 것이오. 여그 땅속 변기에 비트에서야 얼어 죽고 총 맞아 죽을 걱정에 면했고
개들이 온 산을 뒤엎고 난립한 곳을 버리는 판에야 선 의원이 양석 안 대주면 굶어 죽을 질밖에 더 있겠소. 마침내 배삼성의 말이 막히고 말았다. 정말 양석을 못 해주면 말이라도 하고 끊어야지. 아니 사람이 마음을 강든지게 묻든지 어쩌든지 어제 쓰다 달다 한마디 없이 요리된 게 이리나 저리나 못내 기둘리는 사람 마음이 이것이 무엇이오. 참 그. 배삼성이는 투덜투덜 혼잣말을 늘어놓고 있었다. 배동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시다. 바깥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것이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물을 자주 마시시오. 조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근데 조장동무 총알 챙겨 갈 때도 넘었는디 어쩐 일일께라? 말이 별로 없는 서인출이 입을 열었다. 글쎄요, 나도 그 문제를 생각해보고 있는 참이요. 조장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근데 말이제라, 혹여 쌈이 다 끄딱 나쁜 것은 아니겠지라? 김종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리 텃벌대가 많이 몰려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리가 없소. 산이 얼마나 많고 또 넓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일이요. 완강한 어조로 말하는 조장은 연방 고개를 저어댔다. 더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등잔 하나가 굴란의 어둠을 가까스로 밝히고 있었다. 재생총알을 한쪽에 수북이 쌓아놓은 그들은 일손을 놓고 있었다. 탄피가 더 공급되지 않아 일거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바깥에서 진짜 총알을 주워서 싸우고 있다는 것도, 양식이 바닥나 모두 굶으며 싸우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편 한 개 소대의 군인들이 분대별로 전투대형을 만들어 가지고 골짜기를 타고 오르고 있었다. 총들을 옆구리에 낀 채 제각기 다른 방향을 살피며 발소리 죽여 걷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한눈에 수색전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차츰차츰 비트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이 발을 옮겨 놓을 때마다 눈 밟히는 소리들이 뽀드드득 뽀드드득 바람결에 실려갔다. 눈은 그들의 발목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한 분대가 비트에 가까워졌다. 그들의 조심스러운 발길이 비트를 거의 지나쳐가고 있었다. 그때 한 군인이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는 멈추었던 걸음을 다시 앞으로 때려다가 또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더니 돌아서 몇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는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서너 개의 바위를 유심히 살폈다. 그의 얼굴이 문득 긴장되는가 싶더니 휘파람을 불었다. 일순간에 소대 병력이 몸들을 납작하게 낮추었다. 그리고 군인 하나가 재빠르게 이쪽으로 이동해왔다. 뭔가 소위의 목소리는 낮고 빨랐다. 저 바위를 좀 보십시오. 중사가 서너 개의 바위를 손가락질했다. 소위의 눈길이 그곳으로 집중되었다. 바위들은 윗부분에 눈이 덮이고 아랫부분에는 쌓인 눈이 차올라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는 달랐다. 위에도 아래에도 눈이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눈이 녹아내린 물기가 번져 있었다. 굴이다. 소위의 놀라움 섞인 소리였다. 예, 굴문입니다. 안에 훈김으로 눈이 녹은 거지요. 중사의 얼굴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저걸 어쩌면 좋은가? 수류탄 2개 까놓지요. 정하면 골치 아프니까요. 안 돼. 일단 항복하고 나오게 해야 돼. 그냥 막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 예, 알겠습니다. 소대장님 말씀대로 일단 해보고 수류탄은 그 다음 단계로 하죠. 됐어. 소대원들을 전부 이쪽으로 집합시켜. 소대원들이 서너 개의 바위를 둘러싸고 총들을 켜놓았다. 그리고 중사가 총끝으로 눈 없는 바위를 밀어젖혔다. 바위는 쉽게 떠밀리며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다. 굴속이든 궁비들을 들어라.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총을 버리고 밖으로 나와라. 반항하면 몰살시킨다. 열을 셀 때까지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반항하는 것으로 알고 몰살시키겠다. 소인은 뻥 뚫린 구멍을 향해 쟁쟁한 목소리로 외쳤다. 굴 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하나, 바람에 눈가루가 휘날렸다. 둘, 소나뭇잎들 위에 핀 눈꽃들이 바람에 뚝뚝 떨어져 내렸다. 셋, 희게 말라버린 갈대꽃들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넷, 까마귀 4-5마리가 까옥까옥 울어대며 날아갔다. 다섯, 어느 군인의 코 들이마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퍼졌다. 여섯, 가시덩굴 사이에 낀 삐라 한 장이 바람에 떨고 있었다. 일곱, 소위의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여덟, 소위가 중사를 쳐다보았다. 중사의 두 손이
배낭의 멜빵에 매달린 2개의 수류탄으로 옮겨졌다. 아홉! 소위의 외침이 더 커졌다. 중사의 2 손에 수류탄이 하나씩 들려 있었다. 열! 굴 속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중사가 수류탄 하나를 깠다. 그리고 또 하나를 깠다. 소위가 뒤로 물러났다. 중사가 수류탄 2개를 한꺼번에 뻥 뚫린 어두운 구멍 속으로 던져 넣었다. 쾅! 폭음이 터졌다. 뒤엉킨 비명들이 폭음보다 길게 뻥 뚫린 구멍에서 새나왔다. 새끼들, 있긴 있었군. 눈 위에 엎드렸던 소위가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전북 도당도 군 토벌대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단지 사단만 다를 뿐이었다. 지리산의 전북쪽 지역을 휩쓸었던 8사단이 총구를 뒤로 돌려 덕유산과 백운산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산악지대를 일제히 공략하기 시작했다. 지리산을 벗어난 도당사령부는 장수 백운산에서 토벌대와 맞서고 있었다. 백운산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백설산이 되어 있었다. 늘푸른 바늘잎의 나무들에는 소복소복하게 눈꽃들이 피어나 있었고 잎 떨군 나뭇가지들에는 눈발이 휘몰아쳐 온 쪽으로 눈옷을 입고 있었다. 살을 칼질해대는 매서운 바람과 함께 눈은 날마다 내리고 있었다. 혹한 속에서 내리는 눈은 쌓이고 또 쌓였다. 그 눈 속에서 쫓기고 쫓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총소리들이 매운 바람을 찢어대며 싸늘한 견매아리를 일으키고 하얀 눈 위에 뿌려지는 핏방울들은 처연하게 붉은 아픔이었다. 빨치산들은 날마다 눈이 오기를 바랐다. 그것도 밤눈보다는 낮눈이 자주 오기를 기다렸다. 낮눈이 내리면 토벌대의 기동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움직임을 쉽사리 은폐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은폐의 효과도 한 가지만이 아니었다. 눈발은 토벌대의 시야를 가려 자신들을 감싸주었고 발자국을 그때그때 덮어 행로를 감추어 주었다. 그런 이점에 비하면 걷기의 고역스러움이나 발이 젖어드는 고통 같은 것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군인들의 작전은 지리산에서와 똑같았다. 병력과 화력의 우세를 앞세운 그들은 산줄기의 능선들을 장악하고 아래로 쓸어내리는 작전과 함께 포위 공격을 감행했다. 한개 사단 병력 2만여 명을 풀어 3,400고지의 야산에서부터 전 2,300고지의 큰 산까지 일시에 장악하는 바람에 빨치산들은 지구당마다 선이 끊기거나 차단되어 그것 자체가 벌써 넓은 포위망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다. 빨치산들은 자기네 지역의 산들을 중심으로 토벌대의 총알밥이 되지 않으려고 뺑뺑이를 도는 사투를 다하고 있었다. 나날이 추워져가는 날씨 속에서 빨치산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식량은 대개 닷새에서 엿새 사이에 바닥이 났다. 생쌀이나마 씹을 수 없게 되는 그때부터 빨치산들이 맞이해야 하는 하루하루는 생지옥이었다. 굶주림이 계속되면서 체력은 떨어지고 눈보라치는 추위는 허기에 지친 그들을 갈수록 가혹하게 위협해댔다. 그리고 빨치산들은 눈을 뭉쳐 씹어대며 골짜기를 헤쳤고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 몸을 내던져 포위망을 뚫었고 기회를 엿보아 토벌대를 기습하기도 했다. 도당사령부 병력은 25명 기준의 중대로 재편성되어 각기 독립적으로 투쟁하고 있었다. 더 이상의 소조 편성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 편성을 유지시키면서 적과 맞서 싸우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각 중대에는 도당의 고급 간부들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었다. 정치 지도원의 역할을 겸해서 간부 보존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한 부대에 몰려있다가 만일의 경우 한꺼번에 위험에 처할 사태에 대비해 미리 분산시킨 것이었다. 손승원의 중대는 군작전이 시작되고 14일째 밤을 맞고 있었다. 군인들이 피어올리는 불길이 능선을 따라 줄을 잇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움직임을 멈추었다. 저 바위를 등지고 오늘 밤 서령을 하도록 하겠소. 보초는 4사람씩 일개줘요. 중대장의 지시였다. 그들의 중대원은 모두 19이었다. 그동안 6명이 죽어간 것이다. 넷은 총 맞아 죽었고 하나는 얼어 죽었고 또 하나는 굶어 죽었다. 손승호는 얼어 죽고 굶어 죽은 2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얼어 죽은 사람은 사흘 전에 잠든 채로 숨이 끊어졌던 것이다. 하필이면 자신이 그 죽음을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음 차례의 보초가 그 사람이었다. 멋모르고 그의 몸을 흔들었을 때 그 뻣뻣하고 딱딱하던 이물감.
머리칼이 곤두서는 섬뜩함에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주위에 땡땡 얼어붙어 아무 감각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았던 손이 이상하게도 죽어버린 몸은 예민하게 감지해냈던 것이다. 그때 느꼈던 감촉이 손끝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손승우는 그가 얼어 죽은 것이 날씨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며칠 계속된 굶주림에 추위가 겹쳐진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반은 굶어 죽고 반은 얼어 죽은 셈이었다. 그 대원의 아무 표정 없는 시체를 눈 속에 묻으며 중대원들은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중대원들 모두는 그 대원이 죽어간 까닭을 다 헤아리고 있을 것임을 손승호는 짐작했다. 굶어 죽은 대원은 바로 어저께 오후에 눈을 감았다. 앞사람의 발자국을 되밟아가며 이동을 하다가 적정을 살피기 위해 중대는 잠시 동안 멈추게 되었다. 이동 방향을 새로잡고 중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였다. 중대장 동무, 여가! 대열의 중간쯤에서 다급하게 더듬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던 것이다. 그 무모하게 큰 소리가 왜 났는지를 설명하듯이 한 대원이 눈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뭐시오? 눈꼬리를 세운 중대장이 재빠른 동작으로 뒤로 옮겨왔다. 이동무가 죽어풀었구만요. 헛김이 새는 것 같은 누군가의 대꾸였다. 아니, 그새? 중대장은 멍한 얼굴이 되고 말았다. 총을 껴안은 그 대원은 마치 잠이라도 든 것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광대뼈가 붉어진 바싹 마른 그 얼굴은 묘하게도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손승호는 핏기 없는 그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며 그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저런 얼굴로 죽을 수 있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잡다하게 떠올랐다. 집 생각을 했을까? 밥을 배불리 먹는 생각을 했을까? 따뜻한 방을 생각했을까? 손승호는 그런 생각들을 사정없이 무질러 버렸다. 설령 그가 그런 생각을 하며 저 세상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천박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앞서 죽어간 동지에 대한 모독이었던 것이다. 어쨌거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웃음을 띠고 죽어간 그 동지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는 투쟁의 현실을 불만스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던 것만은 그 웃음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든 간에 그렇게 웃음 띤 얼굴로 죽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장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내일의 역사에 대한 신뢰니 혁명의 성취에 대한 긍정이니 하는 말들을 끌어다 붙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굶주림과 혹한을 못 이겨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삶을 웃음으로 마감했던 것이다. 그 웃음에 깃든 만족 앞에서 손승호는 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어떤 경건함과 거룩함을 느끼고 있었다. 손승호는 보초 첫 번째 조가 되었다. 지정된 자리로 옮겨간 그는 바지주머니에서 삐라뭉치를 꺼냈다. 손이 곱아 마음처럼 빨리 꺼내지지 않았다. 여러 장의 삐라를 펴서 양쪽 발밑에 놓았다. 눈이 높고 발이 시린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 방법은 이미 그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었다. 걸을 때는 별로 모르지만 걸음을 멈추게 되면 몸 중에서 제일 시리고 아리는 데가 발이었다. 더구나 보초를 서느라고 눈 위에 서 있으면 발이 쏙쏙거리며 아려드는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웠다. 추위에 얼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해에 걸렸던 동상이 도지고 있어서 그 고통은 더 심했던 것이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상에 걸리지 않은 빨치산은 하나도 없었다. 특히 구빨치들의 증상은 심했다. 삐라는 워낙 종이가 두껍고 질이 좋아서 서너 장씩을 발밑에 깔면 눈이 녹으면서 발이 얼어드는 것을 막는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매일같이 뿌려지고 있는 삐라는 그동안 엉뚱한 쓰임새로 바뀌어 있었다. 담배말이 종이로, 미식개 뒤지로, 간부들의 잡기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담배말이나 뒤지로는 약간 두꺼웠지만 요령 좋게 비벼대서 부드럽게 만들어 쓰는 솜씨들을 발휘했다. 왔다. 저것들 싹싹 긁어다가 불 피우면 참말로 불땀이 좋겠는디. 지천으로 널려있는 삐라들을 보며 빨치산들은 덜어 불을 못 피우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데 남자 대원들 모르게 여자 대원들만이 은밀하게 삐라를 사용하는 데가 있었다. 그것은 몇 장씩 겹쳐 접으면 그럴듯한 일회용 생리대가 되었던 것이다. 남자 대원들이 솜씨를 부리듯 여자 대원들도 종이를 보들보들하게 손질해서 전보다 편리한 생리대로 써먹고 있었다. 작은 바위에 몸을 감춘 채
손승호는 능선에서 피어오르고 있는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불빛들의 기세는 덤빌 테면 덤벼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느낌은 첫날부터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 저것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 것인가? 이대로 끝장을 보자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밥을 굶은 지가 벌써 2일째다. 그 전에는 물론이고 빨치산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저것들은 바로 우리의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장기전을 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것들이 앞으로 열흘쯤을 더 이 상태로 나가게 되면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는 치명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벌써 모든 대원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지 않은가? 그러나 또한 우리는 지금 빨치산 본연의 임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속적인 투쟁으로 적의 후방을 교란해대고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적의 정규군들을 주 전선에서 끌어내린 것이다. 적의 병력을 끌어내린 만큼 주 전선의 싸움은 인민군들에게 유리하게 된다. 인민군들이 계속해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하려면 국방군들을 더 오래 끌어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빨치산의 소멸인 것이다. 빨치산들 모두가 죽어야만 수행이 가능한 일이다. 빨치산, 당과 함께 존재하고 당을 위해서 소멸하는 당의 정치군들. 마침내 모든 빨치산들은 바로 그 본연의 임무 앞에 선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만이 투쟁의 최선이다. 그것 외에는 올바른 길이 없다. 그것이 역사의 길이다. 손승호는 휘몰아쳐 오는 북풍을 가슴 뻐근하도록 들이켜며 어금니를 맞물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현기증이 일어나며 귓속이 찡 울리는 이명이 길게 꼬리를 끌었다. 수시로 일어나는 허기 증상이었다. 그는 총을 움켜잡으며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이랫동안 곡식은 한 풀도 입에 넣지 못하고 먹은 것이라고는 눈덩이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눈 덮인 산을 줄기차게 타넘었고 때로는 적과 맞서 총질을 해대고는 했다. 그러나 가끔 일어나는 현기증과 귀울림 외에는 아직 별다른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속이 쓰리고 아리던 것도 점차로 가셔지게 되었다.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밥을 굶기 시작해서 사흘째가 고비였다. 첫날은 배가 고프다는 느낌만으로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이튿날부터 속을 긁어내리는 것처럼 쓰리쓰리하고 뱃속 여기저기가 비비 꼬이면서 이빨 사이사이에서 신침이 지르르 흘러나오고는 했다. 사흘째가 되자 속을 후벼 파는 것처럼 쓰리고 도려내는 것처럼 아리면서 허리가 휘청휘청 꺾였다. 그리고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어지럽기까지 해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안이 타들면서 목에서는 비위를 틀리게 하는 역한 냄새가 넘어왔다. 그저 정신없이 눈을 뭉쳐서 씹어대는 수밖에 없었다. 겨우겨우 사흘째를 넘기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신압으로 수그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몸은 날마다 지쳐갔지만 그런 고통에서 차츰 노연할 수 있었던 것은 신기하고도 다행스러웠다. 몸이 굶주림에 적응해가는 모양이었다. 그런 고비들을 넘겨 자신이 여지껏 버티어오고 있는 것에 그는 스스로에게 놀라고 있었다. 내 체력이 이렇게도 강한 것인가? 내 몸속에 이런 강단이 있었던가? 그는 새삼스럽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때라고 한번 잘 먹고 사본 기억이 없어서 스스로의 체력에 자신감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험하게 먹고 살아온 것으로 따지자면 자신보다도 더 고생을 겪은 대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도 잘 버티어내고 있었다. 결국 굶주림을 견디어내고 있는 것은 체력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서로가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결속감과 그 조직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힘 속에서 모두는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 불가사의한 힘이 모두를 초인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눈가루들이 얼굴에 사정없이 끼쳐오고는 했다. 손승호는 밀려드는 졸음을 막아가며 발가락들을 꼼지락거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간부들이 입이 닳도록 되풀이하는 유일한 동상 예방법이 그것이었다. 졸음은 체력이 떨어져 갈수록 심하게 몰려들었다. 행군 중에 졸면서 걷는 것은 각자의 요령이었지만 보초를 서면서 조는 것은 절대 금물이었다.
동초가 아니라 입조인 경우 졸음에 잡혔다 하면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터지는지에 대해선 더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교대 시간까지는 절대 안 된다. 손승호는 혀끝을 깨물며 눈을 부릅떴다. 보초 교대처럼 반가운 것이 없었고 한편으로 잠을 깨워야 하는 상대방에게 그처럼 미안한 일도 없었다. 손승호는 그런 엇갈리는 감정으로 보초 교대를 하고 방금 상대방이 빠져나온 자리로 파고들었다. 눈 위에 솔가지를 꺾어다 깔고 그 위에 담요 한 장을 펴고 또 한 장을 덮은 잠자리였다. 진영을 설치하는 서령이 아니라 그야말로 눈 속의 진영인 서령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잠자리에는 앞사람이 남겨놓은 여린 온기가 스며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것인지 손승호는 매번 목이 메었다. 그는 담요를 끌어올려 얼굴을 덮으며 이 싸움의 끝은 언제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담요 한 장의 두께가 바람을 막아주는 어둠 속에서 마음을 부리며 눈을 감았다. 더 없는 나늑함과 함께 잠이 밀려들고 있었다. 그때가 몇 시쯤인지 손승호는 전혀 대중 잡을 수가 없었다. 느닷없이 터진 소리에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저기다! 기습이다! 이 짧은 외침에 모두는 잠자리를 박찬 것이었다. 보초병 어디 있나? 보초! 중대장의 다급한 소리였다. 그 말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했다. 그리고 사방에서 총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산기하라! 피해라!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중대장의 외침이었다. 대원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손승호도 무작정 뛰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내렸다.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며 눈 덮인 산이 드러났다. 조명탄이 터지고 있었던 것이다. 포위다. 아래로 뛰어서는 안 된다. 비탈을 타야 한다. 옆으로 빠져야 한다. 손승호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다리는 아래를 향해 뛰고 있었다. 주위는 좀 더 밝아지고 있었다. 총소리는 더 요란하게 울려대고 있었다. 옆에서 비명이 터졌다. 손승호는 고개를 돌렸다. 한 대원이 총을 내던지며 곧부라지고 있었다. 그 대원의 몸이 동그랗게 말리며 눈 위를 대굴대굴 굴러내렸다. 눈 위에 총알이 푹푹 박히고 있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나?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친 생각이었다. 그러나 손승호의 다리는 뛰기를 멈추지 못했다. 여기저기 박히는 총알이 그를 쫓아오고 있었다. 옆으로 비탈을 타. 내려가면 죽어. 손승호는 아래로만 내닫고 있는 다리에게 명령하고 있었다. 생각은 멀쩡한데도 마음대로 방향이 바꿔지지 않았다. 눈 덮인 바위가 나타났다. 여기서 방향을 바꿔. 그는 바위 뒤로 몸을 감추었다. 그리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비명이 들려왔다. 이어서 인민공화국 만세! 하는 소리가 요란한 총소리에 묻히고 있었다. 손승호는 어금니를 물며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다시 경사면을 옆으로 뛰기 시작했다. 어서 조명탄 불빛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미끄러지고 구르면서 비탈을 옆으로만 뛰고 있었다. 조명탄 불빛을 벗어날 즈음이었다. 아래쪽에서 총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비명들이 뒤섞이고 있었다. 급한 마음에 아래로만 계속 뛰어내려간 대원들이 당하는 것이었다. 손승호는 다리가 휘청 꺾이는 것을 느꼈다. 손승호는 숨을 헉헉거리며 어둠 속을 걸었다. 일단 조명탄 불빛에서 벗어나자 기운이 쭉 빠져버리며 도무지 뛸 수가 없었다. 가슴에서는 불길이 활활 일어나며 숨이 가빠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는 휘청거리다가 결국 눈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손은 눈을 움켜쥐고 있었다. 눈을 입에다가 틀어넣었다. 눈이 입에서 녹았다. 또 하나 가득 우겨 넣었다. 차가운 기운과 함께 물기가 목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슴의 불길이 차츰 잦아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총소리들은 여전히 바람 속에서 따꿍, 따따꿍, 따꿍 산을 울려대고 있었다. 총소리로부터 더 멀어져야 했다. 총을 들어 올리며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총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 입산하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일이었다.
오래 굶주린 데다가 있는 기운을 다 쓴 탓이었다. 그러나 총은 곧 생명이었다. 그는 총을 힘모아 움켜잡았다. 도벌대의 수색망을 피해 한 발짝이라도 더 멀리 가야 했다. 산죽밭은 안 된다. 산죽밭은 안 된다. 그는 걸으면서 자신에게 환기시키고 있었다. 겨울산에서 빨치산들이 제일 숨기 좋은 곳이 산죽밭이었고 도벌대들이 제일 먼저 수색하는 곳이 산죽밭이었던 것이다. 포위를 당해 산 아래쪽으로 뛰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뒤에서 총알이 날아오는 급한 상황 속에서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듯이 마땅히 몸을 숨길 데가 없는 눈 덮인 산에서 푸른 잎들을 매달고 촘촘히 서 있는 넓은 산죽밭으로 숨어들고 싶은 유혹을 떼치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손승호는 사방을 경계해가며 산등성이를 피해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얼마를 걸었는지 총소리가 멀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이 희번하게 트이고 있었다. 작전이 시작되고 열 나흘째가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계산했다. 더 어둠이 걷히기 전에 몸을 숨겨야 했다. 날이 밝기 시작하면 또 토벌대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였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살아나는 것뿐이었다. 목숨 보존 투쟁을 해야 했다. 그는 산죽밭을 지났다. 바위가 서너 개 기대고 얹혀 있는 곳도 지나쳤다. 아무리 눈 똑바로 뜨고 살펴보아도 눈 덮인 산에는 몸 하나 숨길 만한 곳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겨울산은 손바닥만하게 좁아져 보이고 몸뚱이는 바위덩이처럼 크게 느껴졌다. 그는 골짜기로 내려가고 싶은 유혹을 완강히 뿌리쳤다. 골짜기에는 바위 사이며 덩굴 속 같은 데에 숨을 곳이 덜어 있었지만 그런 것도 토벌대가 눈독을 들이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는 한참을 더 헤매다가 느낌이 이상한 곳을 발견했다. 경사가 급해진 부분에 마른 억새들이 무성했고 그와 연이어 다복솔들이 서 있었다.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아니어서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다복솔이 마음을 끌어당겼던 것이다. 그는 무엇에 끌리듯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다복솔 가까이 간 그는 주춤 멈춰섰다. 다복솔 뒤의 급경사면에는 마른 풀들이 수북하게 쌓였는데 그 뒤로 굴립구의 윗부분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비틀하는 것을 직감했다. 수북하게 쌓인 마른 풀들은 굴문을 위장하는 데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굴문을 저렇게 노출시켜 놓고 있을까? 빈 굴일까? 아니면 토벌대에게 발각된 것일까? 그러나 마른 풀들의 모양으로 보아 토벌대에게 어지럽혀진 흔적은 없었다. 그는 살금살금 굴 쪽으로 다가갔다. 몸을 바짝 낮추고 굴로 신경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도 인기척을 느낄 수가 없었다. 혹시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총을 고쳐 잡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에 누구 있어? 난 빨치산이오. 도당 사령부 소속인데 지금 쫓기고 있어. 안에 누구 있어?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는 총끝으로 마른 풀더미를 천천히 헤치기 시작했다. 굴문이 점점 드러났다. 그래도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굴문은 앉은 키만한 높이로 두 사람 정도가 드나들 수 있는 넓이였다. 굴 속은 비어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비리칙한 냄새가 끼쳐왔다. 그는 환자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살았다는 안도감으로 몸이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바닥에는 마른 풀들이 깔려 있었다. 그는 밖에 있는 풀더미를 끌어다가 출입구부터 위장시켰다. 아까처럼 윗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 썼다. 문을 단속하고 난 그는 무너지듯 굴바닥에 몸을 부렸다. 바람기가 없는 굴 속의 아늑함에서 그는 따스함까지를 느끼고 있었다. 출입구에 비해 굴란은 꽤나 넓은 편이었다. 67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넓이였고 천장도 허리를 펼 수 있을 정도로 노푸막했다. 그다지 흔하지 않은 굴로 꽤나 공들여 파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눈을 뜨려고 했었다. 그러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깔아지면서 한없이 아래로 가라앉아가고 있었다. 퇴로를 확보해놓지 않고 이런 굴 속에 피신하는 것은 투쟁 원칙에 어긋나는데.
그는 이 생각을 하며 스르르 눈을 감았다. 그의 의식은 잠의 파도에 휩쓸려 들고 있었다. 얼마나 잤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목이 찢어지는 것 같은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귀에 맨 먼저 들린 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총소리였다. 출입구를 위장한 풀더미 사이로 여린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오전인지 오후인지 알 수 없는 채로 그는 낮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목이 타들었지만 눈덩이를 뭉치려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다. 미리 눈덩이 몇 개를 뭉쳐다가 바람이 통하는 문 쪽에 놓아두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러나 그건 기운을 다소나마 회복한 다음에 갖게 되는 부질없는 생각이었다. 굴을 찾아들었던 그때는 몸을 더 이상 가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안도감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손승우는 반드시 누운 채 혹시 여기가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얼핏 했다. 아니지. 날이 어두워지면 비상선을 찾아가야지. 빨치산이 이런 굴 속에 웅크리고 앉아 죽을 수야 없지. 비상선을 찾아가야지. 그는 손을 말아쥐었다. 도대체 몇이나 살아남았을까? 조명탄까지 쏘아대는 포위망 속에서. 그런데 이상하다. 토벌대의 야간 기습은 없었던 일 아닌가? 그들이 어떻게 이쪽의 위치를 포위를 할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낸 것일까? 그리고 보초들은 무엇을 했길래 적들이 그렇게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을까? 그때 그의 뇌리를 치는 외침이 있었다. 보초병 어디 있나? 보초! 중대장의 외침이었다. 중대장은 왜 보초를 찾았을까? 그때 보초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인가?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어디로 간 것인가? 혹시 그들이... 그러나 손승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끔찍한 상상은 아예 하고 싶지가 않았다. 삐라 중에는 귀순증이라고 해서 증명서 모양을 갖춘 것도 있었다. 거기에는 한 장이면 몇 사람이라도 통할 수 있다는 유혹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보고 대원들은 하나같이 비웃었을 뿐 어떤 감정의 동요를 나타내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투항자의 사진과 함께 귀순을 권하는 그자의 글이 실린 삐라도 있었다. 그것을 볼 때도 대원들은 동지를 팔아먹은 그자의 비겁과 파렴치함을 증오하고 매도했다. 투항자들이 덜어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어젯밤의 기습이 보초병들의 배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사람을 너무 절망에 빠뜨리고 암담하게 만드는 생각이었다. 손승호는 멀리서 가까이서 울리는 바퀴 감도 같다는 총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다. 찬바람에 실리며 메아리를 일으키고 있는 총소리들은 슬픈 울음 같기도 했고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비명 같기도 했다. 문득 박난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일단 그녀의 생각이 나자 그녀가 어찌 되었을까 하는 염려가 갈증처럼 심하게 일어났다. 여자의 몸으로 무슨 일은 당하지 않았을까? 무사해야 할 텐데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그녀를 챙기지 못하고 혼자서 내뛴 것이 뒤늦게 죄의식으로 느껴지며 몸을 비틀리게 했다. 지리산을 떠나오며 손을 맞잡은 뒤로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한 그루 꽃나무였다. 그녀는 산에서 발견한 산생활의 또 하나의 의미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혼자서 이게 무슨 꼴인가? 그는 힘겹게 옆으로 돌아 누우며 몸을 오그려 붙였다. 제규어를 나를 때 그녀가 보였던 정성이 마치 고문이라도 하듯 차례로 떠올랐다. 그는 괴로움을 깨물며 눈을 꼭 감았다. 그녀의 유난히 크고 고운 눈과 함께 언제나 윤기 흐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방의 날이 빨리 와서 영원히 이렇게 손을 잡고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는 용기를 잃지 않겠어요. 그 말을 자신이 받아들임으로써 그건 둘 사이의 언약이 되었다. 그런데 그녀를 챙기지 못하고 혼자 뛰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박난이는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고 있는 산속을 혼자 걷고 있었다. 총을 갖지 않은 그녀는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룩거리고 있었다. 모두 산산이 흩어질 때 그녀도 발이 내딛는 대로 정신없이 뛰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졌던 것이다. 그때 칼빈총도 잃어버렸고 무릎도 삐게 되었다. 심하게 다친 것이 무릎이었고 결리고 아픈 데는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른 풀섭에 간신히 몸을 숨긴 채 오전이 다 가도록 꼼짝을 하지 못했다. 몸이 아파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벌대들이 수색을 해대는 위기를 두어 차례 넘기며 그녀는 눈만 뭉쳐서 씹었다.
결리고 아픈 데를 주물러 가며 몇 시간을 보낸 그녀는 오후가 되자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비상선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의식 속에는 부대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모든 빨치산들의 생각이 그렇듯 그녀도 부대에서 떨어져 돼지가 되면 곧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비상선을 찾지 못하고 몇 시간째 눈 덮인 산속을 헤매다니고 있었다. 굶주림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녀의 의식은 자꾸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눈 덮인 봉우리들이 흔들려 보이는 속에서 비상선으로 정한 봉우리가 왼쪽에도 있다가 오른쪽에도 있다가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정신을 다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비상선 봉우리는 제멋대로 옮겨다니고 있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한 그녀의 눈은 눈 덮인 산봉우리들을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눈발을 보자 그녀의 마음은 초조감에 몰리기 시작했다. 눈발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초조감은 공포감으로 바뀌었다. 눈 속에 곧 파묻혀 죽을 것 같은가 하면 눈발 저쪽에서 어릿거리는 봉우리가 무슨 괴물처럼 보이면서 곧 덮쳐올 것만 같기도 했다. 선동무! 선동무! 그녀는 마침내 울부짖고 말았다. 그 목청껏 뽑아대는 소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녀는 이미 판단력을 잃고 있었다. 무대 가수인 그녀의 유달리 크고 탄력적인 목소리는 눈발 속의 긴 메아리로 파문을 짓고 있었다. 선동무! 선동무! 그녀는 허리가 반으로 접힐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외쳐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긴 산울림으로 바람을 타고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탕, 탕탕. 종소리가 느닷없이 터졌다. 그녀는 푹 고꾸라졌다. 그녀의 가슴에선 피가 솟구쳐 올랐다. 낡고 때전 소못을 타고 내린 피는 눈 위에 새빨갛게 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큰 눈을 번이 뜬 채 숨이 끊어졌다.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그녀의 몸을 군합발들이 에워쌌다. 그 다리는 모두 18개였다. 어두워진 것을 확인한 손승호는 굴에서 몸을 내밀었다. 허겁지겁 눈을 입에 몰아넣었다. 심한 현기증과 함께 귀울림이 일어났다. 그는 눈 위에 털퍽 주저앉았다. 현기증이 가실 때까지 한참이나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입에서 녹고 있는 눈의 찬 기운으로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눈을 뭉치면서 눈발이 날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저주스러운 토벌대의 불길들이 산등성이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도 보았다. 이제 가야지. 비상선을 찾아가야지. 저놈들이 쉬는 틈에 비상선을 찾아가야지. 그는 자신에게 일깨우고 있었다. 그런데 마음 한 자락은 굴에 묶여 있었다. 굴 속의 아늑하고 편안함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안 된다. 돼지가 되고 도깨비 빨치산이 되겠단 말이냐? 너는 당원이야. 당원이 될 때 각오한 바가 있지 않았더냐? 가자. 비상선을 찾아가자. 동지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는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쳤다. 그리고 몸을 일으켰다. 손승호는 능선을 피해가며 밤새껏 눈속을 헤맸다. 너무 기운이 없어 걷기도 어려운 데다가 정신까지 어릿거려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어디를 어떻게 헤맸는지도 아리송한 채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어대면서 또 몸 숨길 곳을 찾고 있었다. 어젯밤에 떠나온 굴이 어디쯤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밤새도록 헤매서 몸은 얼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급한 대로 가시덩굴이 얽힌 사이로 파고들었다. 가시덩굴 아래로는 마른 풀섭이 꽤나 타박했던 것이다. 가시덩굴 때문에 적의 수색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는 풀섭 가운데를 헤치고 엎드렸다. 거기에도 물론 눈은 쌓여 있었다. 그러나 엎드리지 않고서는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가 없었다. 그는 엎드린 채로 눈을 뭉쳐서 먹었다. 군 작전이 시작되고 15째 아침밥이면서 밥을 굶기 시작하고 90째 눈밥이었다. 소금도 진작 떨어지고 없었다. 소금이라도 찍어 넣으면 그래도 나았던 것이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굶으면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것일까? 제1비상선은 이제 선이 끊어졌고 제2비상선은 오늘 안으로 꼭 찾아가야 하는데 그는 개털 모자 쓴 머리를 눈에 박은 채 잠으로 묻혀들었다.
따꿍 따꿍 따꿍. 그는 총소리에 놀라 잠이 깼다. 한낮이었다. 따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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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꿍. 총소리는 세 방씩 간격을 두고 울리고 있었다. 손승우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토벌대끼리 보내고 있는 무슨 신호라는 것을 알았다. 혹시 작전을 끝내는 건 아닐까? 그의 머리를 스친 생각이었다. 제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어디다 대고 기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세 방씩 울리던 총소리가 멎었다. 눈 덮인 산에는 정적만이 가득했다. 얼마가 지나자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손승우는 귀를 세웠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는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마른 억새줄기들 사이로 줄을 선 군인들이 능선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보였다. 맞다. 정말 작전이 끝났구나. 손승우는 주먹을 부르짖었다. 그리고 쌓인 눈을 내리쳤다. 울컥 울음이 솟구쳤다. 살아났다는 감격이었다. 그는 두 팔을 뻗치며 천천히 윗몸을 일으켰다. 군인들의 모습이 다 사라지기를 기다려 손승우는 가시덩굴에서 빠져나왔다. 곧 날아갈 것 같은 마음과는 달리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릎은 휘청휘청 꺾였다. 총이 너무나 무거워 팔이 처져내렸다. 그는 비틀비틀거리며 제2 비상선으로 정해진 산봉우리를 가려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한참을 걷던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눈은 한 곳에 고정되었다. 그의 눈길이 머문 눈 위에는 찢어진 건빵 봉투와 건빵 2개가 떨어져 있었다. 그는 건빵을 향해 허겁지겁 내달았다. 그의 눈에는 건빵 하나가 목짐덩이만큼 크게 보이고 있었다. 그는 넘어지며 건빵 2개를 덮쳤다. 눈과 함께 건빵을 잡은 그의 손이 잽싸게 입으로 옮겨졌다. 그는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건빵을 씹어대기 시작했다. 그의 삐쩍 마른 얼굴에는 더없이 흐뭇한 웃음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마지막 보초가 둘이었는데 바로 그놈들이 걔들한테 넘어가서 한 짓이오. 제2 비상선에 도착해 중대장에게 들은 말이었다. 손승우는 어지러운 눈길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았다. 그때까지 모여든 대원은 6이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지만 더는 오지 않았다. 19에서 투항자 2를 빼면 11명이 죽었다는 결론이었다. 손승우는 속으로 박난이를 수없이 부르고 있었다. 만일을 모르니까 한 사람을 남겨 선을 더 대기로 하고 나머지 5사람은 기진맥진한 몸들을 끌고 보투에 나섰다. 날이 셀 무렵에 돌아왔지만 박난이는 와 있지 않았다. 손승우는 속입술에 이빨이 박히도록 죄책감에 떨었다. 그건 처음으로 마음에 담았던 여자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그리움이기도 했다. 날이 밝으면서 도당 사령부의 병력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다. 전부 모인 병력은 3분의 1로 줄어 있었다. 대원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속에서 박두병의 무사를 확인하며 손승우는 잠깐이나마 박난이를 잃은 쓰라림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원들이 받은 또 하나의 충격은 도당 정치부장인 오원식의 투항이었다. 그는 25명의 부대원들을 데리고 고스란히 적진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었다. 중앙민청 부위원장을 거친 경력과 도당 정치부 책임자라는 그의 직책 때문에 대원들이 받은 충격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고급 간부들의 당성은 철통 같고 투쟁력은 강철 같다는 것을 일반 대원들은 언제나 굳게 믿어왔던 것이다. 바로 그런 점들을 자신들에게 되풀이해 학습시킨 사람들이 그들이었던 것이다. 대체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서 손승우는 박두병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참 기가 막히고 수치스러운 일이오. 그게 이북 출신 이론가들의 중대한 문제점이오. 투쟁의 바탕이 없이 자란 온실 사상가들의 작태가 그것 아니겠소? 이건 두고두고 비판 검토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오. 그러나 말이오, 당적 입장에서 떠나서 볼 때 그건 어느 사회에서나 문제가 되는 이 지식인들의 위선과 기회주의가 발동시킨 추악함 아니겠소? 박두병은 쓰디쓰게 웃음 지었다. 30. 각 도당과 지리산의 전면 공세. 전남북 도당 지역에서 군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리산 일대에서는 거의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 빨치산들은 도투를 나가는 경우에 소수의 군부대나 군경 합동부대와 부딪히게 되었다. 그러나 군인과 경찰이 다 같이 야간 전투를 꺼리는 입장이라서 충돌이 커지지는 않았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들지 않는 한 빨치산들도 본래 목적인 보투에 더 열성을 보였다. 언제 또 대대적인 공세가 감행될지 몰라 식량 확보는 시급했던 것이다. 빨치산들은 보투를 열심히 하는 한편으로 토벌대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을 확보하기에 시간을 보냈다. 능선과 능선을 잇느라고 온 산에 거미줄을 치듯 깔아놓은 야전용 전화선은 말할 것이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총알줍기였다. 능선을 따라 토벌대가 진을 쳤던 자리를 찾아다니면 총알이 여기저기에 수월찬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총알줍기를 하다 보면 총알이 가득 든 판대를 줍는 대원들도 적지 않았다. 무거워서 그런 것인지 싸움을 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인지 군인들은 탄대를 송두리째 버리고 간 것이었다. 이왕에 선심 쓸 바에 총도 한 자리 내뿔고 가지 그랬을까이? 금매 말이지. 그랬으면 영판 이뻐라고 했을 것인디. 대원들은 이런 실없는 농담까지 주고받았다.